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탁자의 파산 절차상 신탁 채권자의 지위,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 김형두 판사님도 예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이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전문가시죠, 이분도. 그래서 수탁자, 이제 신탁에서는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죠. 수탁자는 주로 이제 회사죠, 회사. 뭐 부동산 신탁 회사, 수탁 회사를 다 뭐 예를 들어 KB 부동산 신탁이다.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개인이나 법인, 재건축 조합에서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신탁을 하죠. 그럼 수탁자는 누굽니까? 보통 뭐 KB 부동산 신탁, 무궁화 신탁, 뭐 무슨 자산관리 신탁, 신탁사가 회사가 이제 수탁자가 됩니다. 그때 이 회사가 파산 절차에서 신탁 채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04년이니까 좀 오래됐지만 요즘 이제 저도 지금 신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얼핏 대략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뭐 쟁점이 다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신탁자와 수탁자의 어떤 파산법과 관련된 용어부터 기본적인 거를 좀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때 판례를 읽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이 도산 판례 백선에서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토지 공유자 100명은 A를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어떤 이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그런 상가를 짓는다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설회사, 비건설회사의 그 신축공사를 도급 줬어요. X들, 원고들은 이 공유자로부터, 토지 공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구본 점포들을 분양받았죠. X들은 이제 주로 상인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겠죠. 상가를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후 토지 공유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시행자죠, 일종의. 토지 공유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곤란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은 자신들을 수익자로 하여 97년 4월 30일 Z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Z가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이른바 분양형 개발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가 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Z는 신탁사 회사죠. 이에 Z는 기존의 수분양자들은 이제 최초의 분양자들과 Z가 이 분양계약상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죠. 최초의 분양자들은 이제 토지 공유자였겠죠. 이제 자기들이 일체에 우리가 분양자니까 이제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위 승계 계약에 의하면 입점 예정일을 승계 계약 일자보다 소급한 99년 6월 30일로 하고 이 99년이 참 험한 시절이었죠. IMF 바로 직후에 상가 뭐 이런 부동산이 완전히 그냥 작살날 때죠. 아무튼 입주 예정일을 승계 계약 일자보다 소급한 과거 99년 6월 30일로 하고 Z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 입점 예정일을 1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된 대금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을 지급하며 당연하겠죠. 이 사람들은 상인들은 뭐 한 달이 엄청나죠. 그렇죠? 한 달 장사를 못했을 때 그 손해가 엄청나니까 최소한 너네가 연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지급하라. Z는 입점 지정인 1월 전에 한 달 전에 X들에게 입점 통보를 해야 하고 X들은 사전에 Z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입점증을 교부하기 전에 입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Z가 철저하게
뭐 돈 다 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입점할 수 있겠죠. 근데 Z는 부동산 회사는 약정 입점 예정일을 경과한 2000년 6월 30일. 그렇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2003년 3년이 지나도 6월 2일 외에도 X들에게 입점 지정일을 통보하지 아니했습니다. X들은 분양자들은 Z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입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03년 3월 3일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게 Z가 항소했는데 Z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2003년 6월 1일 파산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관제인이 Y가 이제 선임되었죠. Y가 이제 소송을 추계하는 거죠. X들은 입점 지연에 따른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마 상인들일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입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초과 지급액에 대한 약정 지연 손해금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이제 신고하였어요. 근데 파산관제인은 채권 조사 기일에 위 신고액 전액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이것도 참 관제인도 좀 이상하죠. 이걸 왜 전부 부인하죠? 뭐 시인하고 끝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관제인은 다 부인하니까 X들은 2심에서 파산 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죠. 그렇죠? 1심에서는 그냥 파산 청구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원래의 청구원인 지연 지체상금, 지연 손해금 청구하다가 2심에서는 우리는 파산 채권은 확정을 구합니다. 1심에서는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뭐뭘 지급하라라고 이제 이행의소인데 2심에서 이 파산 채권 확정의소는 일종의 확인의소로 변경되는 겁니다. 소송물 자체가. 2심에서 Y는 파산관제인은 X들이 지체상금 채권은 Z 부동산 신탁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인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신탁재산으로서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을 뿐더러 X들은 분양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X들이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죠? 관제인은 이 사건 건물 토지는 일단 신탁재산이다. 그렇죠? 신탁된 거죠. 그래서 신탁재산하고 이 신탁회사의 다른 재산은 구분되거든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을 뿐더러 X들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너네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파산재단에서 X들이 그 나머지 재산에 와서 찔쩍거리냐. 그죠? 이건 파산채권이 아니다. 라고 관제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2심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관제인의 주장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법 22조 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이죠. 재건축조합이 그때 아마 성내 아파트였을 거예요. 삼성에서 지은 삼성물산에서 지은 아파트인데 99년에 지어서 아마 2000년도, 2001년도 요때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건이 온 게 2003년도, 4년도, 5년도 때 제가 재건축 관련해서 그때 사건을 좀 했습니다. 그때 그때 법 똑같습니다. 22조. 신탁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에 신탁돼 있죠. 근데 이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분양대금을. 그래서 이제 가처분 해놓고 이제 경매를 넣었더니 이게 과연 법원에서는 야 이거 신탁재산인데 저 강제 경매 할 수 없는 거냐 이런 보정명을 내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신탁 전이 원인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신탁 전에 이제 신탁 전이 원인은 아니고 신탁 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죠. 뭐냐면 신탁 사무가 뭡니까?
재건축이죠. 그럼 당연히 재건축 조합에 신탁돼 있으면 당연히 조합원은 돈을 내놔야죠. 공사대금을. 근데 공사대금을 안 내놓으니까 신탁사무와 관련해서 나는 당연히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경매 넣을 수 있다. 예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신탁법 22조 1항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한 별개의 재산이므로 수탁자,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신탁재산 자체가 부담하는 채무, 예컨대 신탁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권리 또는 X들이 지체상금 채권과 같이 신탁재산이 관리 또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맞죠, 이게. 이 24조는 수탁자가 파산하면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 부동산 신탁회사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죠. 신탁법의 이 규정들에 의하면 X들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Z의 일반 채권자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도 아니하나 신탁법이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X들과 같이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발생한 권리의 취득을 한 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에 한정시킨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결국은 이 사안에서 분양자들은 신탁재산에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부동산 신탁회사의 다른 재산,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탁법 38조는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행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탁재산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수탁자는 신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급부 의무는 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지며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수탁자의 물적 유언 책임을 규정한 것인데, 분양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아니어서 신탁법 3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분양자들이 아니란 얘기죠. 둘째, 관제인의 주장은 X들처럼 신탁재산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한 파산채권의 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파산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듯하나,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도 아닌 X들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Z와 분양 승계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게 된 이상 Z와의 법률행위를 통해 채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죠. 둘째, X들은, 분양자들은 별채권자의 경우처럼 신탁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신탁재산에 대해 X들과 같은 권리를 가진 자가 경합하는 등의 사유로 X들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분양자들이 신탁재산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는다면 파산재단으로부터는 나머지만 배당받으면 될 것이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먼저 일부 배당받은 경우는 나머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변제받으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양자들이 이 사건 지체상금 등 채권에 대해 신탁재산에 대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 Y가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2심 판례가 이제 중요한 그 법리. 분양자들은 자신들이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수탁회사의 파산재단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두텁게 이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양자들은, X들은.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판결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 달리, 그러니까 수탁자는 이건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의 다른 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한편 수탁자 이행 책임이 신탁재산이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 책임은 신탁재산이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 선고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수탁자가 자기의 고유계정으로 행하는 경우와 사업별 신탁계정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가 쟁점인데, 결론은 고유재산까지 책임을 져라, 이런 거죠. 대상 판결의 취지는 신탁채권자에 대한 수탁자의 무한 책임입니다. 대상 판결은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즉 신탁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 책임은 신탁재산이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신탁채권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수탁자 이행 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신탁법 38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익자 이외의 재에 대한 수탁자 이행 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수익자 이외에 대해서는, 수익자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이 사건에서 분양자들은 수익자가 아니었어요. 수익자 이외제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입니다. 수탁자의 파산 시 신탁채권자의 지위.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은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 선고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상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도 수탁자의 신탁채권자에 대한 무한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후속 판결, 대상 판결은 신탁채권에 대한 수탁자의 무한책임 원칙을 선언하고 그 원칙이 파산 절차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신탁채권자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유한책임 신탁재산이 파산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신탁계약 시에 책임재산 한정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업으로서 신탁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이 체결 시에 신탁사업별로 책임재산을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한책임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책임재산 한정 특약은 사적자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탁자의 책임재산 한정 특약을 승낙하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책임재산 한정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탁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런 특약이 있을 때는 신탁실무상 책임재산 한정 특약이 많이 이용하게 되자 신탁법은 2011년 7월 25일 개정 시에 유한책임 신탁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유한책임 신탁이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설정된 신탁입니다. 무한책임이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만 신탁재산만 책임지겠다. 114조.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파산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유한책임 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 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탁법 138조. 아마 이런 이 지금 대법원 판례와 같은 그런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거는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대개 이제 요 유한 책임 신탁 특약에 따라서 신탁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인 파산에서 다루죠. 이런 거는.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뭐 아직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개인 파산에서도 신탁 모든 재산을 신탁한 후에 이제 다른 채권자들의 빚을 제대로 안 갚았을 때 이때 그 사람이 일반 채권자는 신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신탁에 대해서 신탁재산에서 권리 행사를 못하죠. 오직 뭐 신탁 수익에 대해서 이제 뭐 채권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추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파산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제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재산을 환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채무자회생법도 2013년 5월 28일 개정 시에 유한책임 신탁재산이 파산에 관한 또 특칙을 신설해 했습니다. 요 신탁법과 궤를 같이 해서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130단 청산 수탁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재생법 578조의 3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파산 선고 전의 보전처분 조사확정 재판 등은 일반적인 파산 사건과 같습니다.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관한 파산 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에 전속하고 이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이제 결국은 부동산 신탁회사의 그 소재지 주로 서울에 많으니까 본사가 서울회생법원이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신탁과 관련해서 서서히 지금 신탁이 상당히 지금 이제 앞으로 그 활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서도 2022년 1월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인데 신탁 전문가가 이제 신탁 변호사회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뜻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결성을 해서 이 신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산에서도 벌써 법인 파산, 이 신탁 유한책임 신탁, 개인 파산에서도 벌써 신탁 재산을 모든 재산을 신탁하고 채권자들한테 제대로 변제를 안 했을 때 채권자들이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해서 신탁 재산에 대해서 관제인이 환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벌써 이제 신탁의 물결이 서서히 파산에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뭐 파산에선 개인 파산에선 무슨 신탁이야? 큰 오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탁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도 신탁이 또 앞으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처럼. 그래서
이 신탁법은 신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과거에 저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 뭐 신탁법 그쵸? 뭐 거의 공부 안 했죠. 그쵸? 근데 실무에서 결국은 이용을 많이 해야지 법리가 발전하고 이런 판례가 많이 나오죠. 실무가들이 이용을 안 하면 법전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파산법도 62년 1월 20일 날 성립이 된 제정이 되었지만 거의 40년 동안 그쵸? 62년 40년간 한 2000년 초반까지는 그냥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IMF 되고 이제 카드 사태가 터지니까 우리나라에도 파산법이 있었는데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죠. 개인 파산. 마찬가지로 신탁법도 이제 증권회사나 이 우리나라 부동산 증권회사 신탁사업부,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의 신탁사업부,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이 지금 엄청 많죠. 모든 건 다 신탁이죠. 지금 부동산 개발할 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 회사가 무너질 때 파산, 아까 이해관계인이 다 파산 신청할 수 있죠. 파산 법정에서 이제 공평하게 파산관계인의 어떤 주도하에 공평하게 배당을 해 가야죠. 그래서 향후에 신탁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서서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신탁 변호사회가 창립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변호사회에 가입을 해서 이제 정보를 취득을 하고 뭐 세미나라든가 학술 세미나라든가 이런 심포지엄 같은 데 참여해서 정보를 이제 얻어야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